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의학적 간호학적 기초지식 파트 심화과정 문제풀이 30문제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1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비중이 높은 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우리가 다뤄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한번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입니다.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면 연세가 드시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특성이 너무 많은데 한 10여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수분, 물, 또 전해질, 수분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무기질 성분들이 몸에 들어와서 전해질 성분들이 무기질을 조절을 하게 되죠. 그러한 균형이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질병의 예후는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또 급성 질병보다는 만성 질병이 대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질병의 증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애매하게 나타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 그런 한 가지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2번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뭘까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 저하입니다.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단 입에서 드시는 약물 보통 경구약이 많으신데요. 드신 경우 반드시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독작용이 끝나면 신장에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출 능력들이 떨어지다 보면 몸에 약물이 축적이 되겠죠. 몸에 약물이 축적이 되면 약물이 더 작용이 이제 과하게 나타나다 보면 결국에는 중독 증상까지 가겠네요. 그래서 약물 섭취한 데에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신장의 배설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물에 쉽게 중독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유동식을 이제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걸 유동식이라고 하는데요. 부드러운 걸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위험은 위장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점막은 어디 있나요?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점막이 자극적인 음식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등으로 위가 손상을 받은 것을 이제 위염이라고 하는데 일단 아픈 부위는 명치라고 보시면 되고 언제 아파요? 그러면 식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난 후에 배고플 때 아프기 시작한 것이 위염입니다. 그리고 위염이 있을 때는 하루 정도 금식을 해서 위를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하는 것이 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1번 같은 경우는 하복부를 마사지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상복부이기 때문에 하복부 쪽은 변비가 있다든지 배가 아플 때 하복부 쪽으로 마사지 주시는 게 좋겠고요. 염장식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염장식품은요, 소금이 많은 간을 해서 저장이 용이하도록 만든 것이 염장식품인데 소금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소금이라고 하는 성분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위장에 암세포들을 흡수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소금입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면 위가 손상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안 되겠죠. 자극적입니다. 뜨겁게 하는 것도 위가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는 위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또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하는 것도 위장이 지금 아프고 쉬고 싶은데 자꾸 일을 시키는 거라서 안 되겠죠. 네, 정답 3번입니다. 4번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위궤양이면 방금 전에 봤던 위염하고는 틀린 내용이죠. 어디까지 손상을 받은 걸까요? 하면은
근육층까지 손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근육층까지 손상이 됐기 때문에 더 아파요. 그래서 출혈이 있기도 하고 천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로 가주셔야 되는데 언제 아파요 하면은 새벽에 찾아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요걸 기억을 해주시면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죠.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통증이 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해야 합니다. 담배에는 유해 화학물질과 또 발암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고요. 또 훈연한 음식을 드시면 어쨌든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연기 이렇게 태운 음식이라 자극이 됩니다. 안 되겠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는 카페인이기도 하고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검은색 대변이다. 사실 예전에 검은색 대변을 보면은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거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상부 장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은 이 출혈 일어난 이 피가 하부 장기를 통과하면서 색이 검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검은 변을 보면 어쩌면 위장 출혈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하면 엔세이드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 자주 복용하시면 위 점막의 궤양을 오히려 일으키기 때문에 더 안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이게 정답이네요. 호흡기계 근육이라고 하면은 숨을 쉴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어머, 숨을 쉴 때 무슨 근육을 쓰나요? 네, 사용을 합니다. 갈비뼈 사이사이에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내쉴 때 횡격막과 함께 호흡을 도와주는데 이 근육도 역시 약화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증가되면 피로해지기 쉽다. 이 내용이 정답이고요. 자, 요런 내용 1, 2, 3, 5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페포의 탄력성 하면 페포 하면 숨을 쉴 때 마지막 공기, 산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을 페포라고 하거든요. 페포의 탄력성은 감소가 됩니다. 이 감소됐다는 말은 페포가 쭈글쭈글하게 됐네, 허파에 바람 빠졌네, 풍선에 바람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침 반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3번째, 코 속의 점막의 수분이 감소되죠. 건조해져서 공기를 쉽게 흡입하지 못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5번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관지의 분비물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기침도 못하죠. 그리고 선무작용도 감소되기 때문에 분비물이 많아져요. 감소가 아니고 증가됩니다.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병이 많아진다. 이것이 호흡기계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6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한다입니다. 주기적으로 왜 이 검사를 할까요? 항결핵제 같은 경우는 항생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항생제를 드시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 손상이 오면 올라가는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피검사로 간 기능 검사를 하고, 객단 검사는 객담을 캑 하고 뱉었을 때 이 객담 속에 결핵균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전염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데 사회활동 한다든지 공동생활을 한다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객단 검사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험에 출제 많이 되죠. 네, 우리나라의 이 결핵은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럼 항생제 2주에서 4주 정도만 복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복용 기간이 꽤 깁니다. 짧게는 2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년까지도 이렇게 항생제를 복용을 합니다. 최소 4주 정도 복용하시면 전염성은 떨어지지만 완전히 완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 처방된 기간 동안에 드시는 것만이 완치의 유일한 길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증상이 없으면 복용을 줄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결국엔 치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증상이 좋아졌다 해서 복용량을 줄이시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아닙니다. 격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4주 정도 복용하시면 전염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사회활동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격리 끝까지 안 하셔도 된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마지막 항결핵제는 한 가지 약물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닙니다. 여러 개, 두세 가지 이상의 약물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네요. 정답 4번입니다. 7번,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자, 인플루엔자가 어떤 질병인지 아실 건데요. 독감입니다. 독감, 원인이 뭐예요?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니까 앞에다 항자를 붙이면 요거에 대항하는 약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쓴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항생제 쓴다? 그러면 땡 하셔야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혈액으로 감염될까요? 아닙니다. 호흡기계 감염병이죠. 증상이 발현된 이후엔 전파 위험이 없다? 아닙니다. 전파 위험성이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 안 하셔도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열나고 몸살나고 이런 경우에 치료해 주셔야 되겠죠. 증상이 없으면 굳이 치료 안 하셔도 되고요. 5번째, 감염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열나고 다시 기침을 합니다. 이거 정상 아니죠. 네, 이건 치료해 주셔야 되겠죠. 8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정맥 약화로 하지부종이 생긴다. 심장과 혈관, 심장과 혈관, 혈액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면 심혈관계의 변화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최대 심박동수, 자,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최대 심박동수는 심장이 수축을 했을 때 한번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걸 1회 심박동수라고 합니다. 콩닥 이렇게. 자, 그러면 최대 심박동수는 연세가 드시면 감소가 되는 게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심장 근육의 탄력성은 떨어집니다. 5번째,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최대 심박출량이라고 하죠. 이런 단어들이, 용어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이 정답인데 정맥 약화로 하지부종이 생긴다. 네, 다리가 좀 연세 드시면서 많이 부어오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심장에서 수축을 해서 전신으로 피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동맥 하면 동시에 콩닥콩닥 뛰어줍니다. 심장하고 전체 동시에 동맥이 콩 하고 뛰어주면 전신으로 쫙 나가요. 나갔다가 배달을 하고 일을 합니다. 영양분을 배달해주고 산소를 주고 다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는 혈관을 뭐라 하느냐? 정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금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인데 일단 전신에 피를 배달을 하고 나눠주고 나니 속도가 너무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아이고 힘이 들어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수축 해주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요. 올라갔니? 내가 그러면 좀 받아줄게, 도와줄게, 저장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정맥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시면서 이 정맥도 이완이 돼요. 그러다 보니 혈액이 축축축축 처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하지정맥류가 생기고 다리가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부종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9번,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서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이 이제 연세 드시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수축 이완 이렇게 여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는 것이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이 위험한 것은 압력이 세지다 보니까
혈관 벽이 손상을 받아서 혈전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혈전들을 우리 몸에서는 원래 녹이는 헤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요. 다 녹여주지만 너무 많이 떨어져 나오면 아이고야 못 녹이겠네 하면서 내버려 둡니다. 그럼 이것이 떠다니다가 이러한 큰 혈관은 괜찮은데요. 뇌로 가는 혈관은 너무나도 가느다랗습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관의 일부 머리카락보다 가는 이런 혈관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여기로 얘가 지나가다가 꽝 하고 막혔어요. 그러면 뇌경색, 터졌어요. 뇌출혈. 이런 합병증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은 약을 드셔주셔야 됩니다로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다고 1번처럼 혈압약은 인체 해가 없어요. 해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두통 있을 때만 드세요. 이것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셔야 되고요. 또 조절되지 않으면 약을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절이 되면 약을 끊으시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10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관절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무릎 통증.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네요. 관절하고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관절이 마모가 됐다 이 소리는 많이 사용을 해서 닳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퇴화가 됐다, 태어날 때하고 틀리게 점점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을 퇴화라고 하죠. 자, 그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 심하게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많이 사용해서 닳아서 아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을 제한한다. 자, 여기에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으신데 고관절 골절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금 잘못하는 경우를 찾아야 돼요. 자, 체중 부하 운동은 골다공증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운동이죠. 다 빠져나간 칼슘을 채워주는 운동이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칼슘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 이걸 채워주고 싶어요. 그럼 걸으셔야 됩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칼슘이 쏙쏙 들어와서 이 골밀도를 높여주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죠. 이건 행동 수정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은 걷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잘하신 내용이네요. 네, 정답 5번입니다. 12번 복압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복부 비만을 예방한다. 복압성 요실금하고 복부 비만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복압성 요실금은 뭘까요? 복압,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서 요실금,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방광의 위치는 배꼽 바로 아래에 이렇게 방광 위치하고 있고요. 일정량이 차면 배출을 하게 돼 있는데 복압이 높아지면서 새 나오는 현상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가 1번입니다. 복부 비만 내지는 변비 이런 것들이 복압이 올라가죠. 우리가 흔하게 아는 것은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아니면 줄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최근 시험 경향은 복부 비만이나 변비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복압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 1번입니다. 13번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네,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자,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입니다.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 호르몬 분비가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라고 보시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3번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는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맞고요. 약물요법을 통해서 신장 기능의 손상은 이제 치료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킵니다. 완화가 아니고요.
또 4번 같은 경우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으시면은 너무 힘들어지시죠. 요일을 느끼면 화장실 가주셔야 되고요. 또 5번처럼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리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14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과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한다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출제가 좀 자주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옴이라고 하는 질병이 옴 진드기에 의해서 이제 피부에 감염이 되면 가렵고 또 밤에 분비물을 배설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 많이 가려운 질병이 이제 옴이고요. 공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오기 때문에 옴이 또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자, 옴에 감염된 대상자는 일단 치료를 하실 때 대상자의 얼굴을 제외한 아래쪽 전체에다가 연고를 바릅니다. 그것도 밤에 연고를 바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씻어주고 새로운 침구와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렇게 한번 치료를 한 이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치료를 해주시면 거의 완치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분이 사용하는 이런 물품들은 혼자 이분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옮길 수가 있거든요. 침구라든지 의류 혹은 물품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용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손으로 긁어주시면 나의 손톱 사이에 옴 진드기가 묻어서 나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증상이 있는 부위만 이렇게 손에 감염이 됐네 여기만 바른다 안 되고요. 전신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발라주셔야 합니다. 또 대상자가 착용한 의류는 다른 대상자의 옷과 함께 세탁해 주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 옷이나 침구는요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면 사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답은요 3번입니다. 면역력 저하입니다. 주로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신경절에 남아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피부에 발진, 가려움, 수포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상포진이라서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이고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는 1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구강 안에 촉촉한 이런 성분들을 점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연세가 드시면 영양분이 흡수되고 내 몸의 세포들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고요. 1번처럼 미뢰라고 하는 맛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은 개수가 감소가 되고요. 단맛을 느끼는 감각도 역시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됩니다. 또 입술 근육의 탄력성도 감소되고, 대신 또 하나는 좋지 않은 거가 있어요. 구강 건조 증상은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입이 마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시각계 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우리 어렸을 때 장난 많이 쳐보셨을 거예요. 눈 안 깜빡이기 하면서 이렇게 막 눈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네, 끝까지 안 깜빡이시는 분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깜빡이게 됩니다. 이러한 반사를 각막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막 반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또 눈물의 양은 적어집니다. 동공지름은 감소하고 작아져요. 또 빛에 순응하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려워지는 내용을 노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가 아니고 어려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정답은요? 네, 3번 백내장입니다.
이 문제 너무 쉽죠? 네, 하지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고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수술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백내장은 앞에서 보았을 때는 허옇게 이렇게 끼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백내장인데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옆에서 보았을 때 앞에 각막이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 수정체가 있는데 수정체에 하얗게 백태가 끼는 것을 백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녹내장은 뭘까요? 녹내장은 눈에 압력이 올라가서 시신경을 자극하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것을 녹내장이라 하고 수정체에 백태가 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왼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다입니다.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어요. 그러면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양쪽 눈이 지금 안압이 상승되는지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과에 가시면 한쪽 눈만 봐주진 않습니다. 양쪽 눈 다 검진해 주시면 되고 또 조명은 항상 밝게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물구나무서기 운동을 하시면 안압이 올라가요. 이거는 금해 주셔야 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자주 비벼도 눈에 손상이 오겠네요. 또 작업을 할 때 고개를 숙이면 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욕탕에 탕 속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 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죠. 여성 호르몬은 이제 내분비계의 변화 중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의 변화죠. 호르몬이 감소가 돼요.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에스트로겐. 많이들 아실 건데 근데 내분비계는 뭘까요? 하면은 이 몸의 분비계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분비와 외분비로 나누는데 내분비는 안에서 분비되는 것입니다. 외분비는요 밖으로. 그럼 밖으로 분비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내분비는 안에서 분비된다.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의 가운데 간내라고 하는 데에 바로 밑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이 내분비계 최고 수장이 있습니다.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몸 전체에 어떤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의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 안에 이 안쪽에 보면 갑상선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췌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여성의 생식기 난소가 있고 남성에게는 정소가 있고 이러한 기관들의 전체적인 몸을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몸을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분비 계통을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죠. 일정 체온이나 일정 혈압이라든지 또 뼈의 골밀도 여러 가지들을 조절하는 것을 이제 내분비계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 콩알만하게 생긴 요 내분비계에서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뇌하수체는 커지면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슐린 분비량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하고 있는데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뇨가 많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다 보니 포도당 대사 능력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되고요. 또 마지막 갑상선 호르몬, 여기 목에서 우리 몸의 대사를 담당하는 갑상선, 이 호르몬 분비량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수분 섭취량 증가. 이것을 다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료수를 많이 드신다. 왜 음료수를 많이 드시게 될까요?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당을 흡수해서 사용을 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요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드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다 보면 혈중 내에 당을 세포 내로 이동을 시키질 못하죠. 그러다 보면 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이 올라가면 200 정도 넘어가는
경우를 이제 당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당뇨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혈중에 당이 너무 많이 둥둥 떠다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럼 할 수 없이 얘네들은 내보내야 되겠네. 어디로? 소변으로요.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당뇨, 소변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드시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음식 좀 먹어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많이 먹어줍니다. 그래서 다식.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증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요 이외에도 1번에 보시면 갈증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식사량도 많아지고 소변량 배출이 많아지고 자, 그 다음 체중은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에는 어떤 건 증가되고 어떤 건 감소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수분 섭취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은요. 5번입니다.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네,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고 우울증도 예방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뇌 건강에 좋은 이런 호르몬들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햇볕을 받으며 운동하시는 내용은 우울증 대상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요 1번처럼 무조건 자제시키고 억제시키면 더 우울해집니다.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피상적인 위로는 상투적인 위로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시면 더 우울해져요. 자, 그럼 4번을 고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그냥 더 조용히 지내시다가 잘못하면은 자살 시도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이분이 어떠한 상태인지 표현할 수 있도록 또 옆에 같이 있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23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에 둔다. 선망은 정신병적인 증상인데 자, 어떻게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납니까? 치매가 오면서 뇌의 신경세포들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서 헛것을 듣고 느끼시는 이런 것입니다. 즉, 정신병적인 증상이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환각 증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무서운 것은 진짜로 경험을 하세요. 보이기도 하고 체험을 하시는 거거든요. 들리기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관찰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계시는 공간이 3층인데 아이고 친구가 부르네 그러면 창문을 열고 나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가족 사진을 가까이 두면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환각 증상 나타나면서 진압력이 많이 떨어지시는데요. 이러한 진압력, 사람이나 시간, 장소에 대한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이 이제 4번이고요.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혼란스러워 하세요. 줄인다입니다. 신체 활동은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 방문은 너무 좋은 내용이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꺼놓으시면 이런 환각 증상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불을 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손해가 손상된 뇌졸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손해하면 뇌를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우리 족발 사이즈하고 같은데요. 자, 뇌도 대중소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뇌, 뇌 거의 7분의 8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대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설프가 껴있네 해서 중간에 껴있네 해서 중뇌.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시험 문제는 손뇌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뇌는 인지하고 관련돼 있어요. 중뇌는 도파민 분비만 아시면 됩니다.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었을 때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오죠. 요거만 아시면 되세요. 중뇌는. 자, 그러면 손해의 기능은요. 평형을 담당합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그래서 요 평형 감각이 지금 손해가 손상됐기 때문에 평형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하가 되죠. 그러면 문제점이 뭘까요? 균형을 못 잡으니까 넘어져요. 결국에는 이 평형 감각 저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평형감각 저하 손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유가 낙상 위험이 높아지니까 대상자분들이 낙상이 일어나면 와상되실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질병, 가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 대장암 육가공품 섭취 제한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대장암은 육가공품, 육류인데 가공을 했어요. 이러면 이제 아질산염 같은 거나 발암물질들이 있어서 제한을 해주시는 거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다. 네, 잘 골라주셨죠?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에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서 건강하게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하시면 안 되세요. 자, 두 번째, 만성기관지염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한하면 안 되세요. 물을 많이 드셔서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을 배출하는데 수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합니다. 또 심부전증인데 수분을 권장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수축력이 떨어져 있는 분이라 우려를 있고 호흡곤란이 오고 숨이 차고 이러신 분인데 물을 많이 드시면 심장이 부담을 가지게 되죠. 권장하시면 힘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신부전증 신장입니다. 염분 섭취를 권장하시게 되면 염분이 우리 몸의 전해질의 일종인데요.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장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권장해 주시면 안 되겠네요. 26번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 변화는?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운동을 할 때 신체적인 기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들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운동을 꺼리게 되고요. 폐활량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감소가 되죠. 증가되면 오히려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골밀도도 감소되시죠.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감소되고 근육의 피로도는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27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갈증에 대한 반응은 내가 목이 마르네 라고 하는 감각인데요. 연세가 드시면 목이 마르네 하는 감각들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수분 섭취가 저하되면 만성 탈수가 오는 것이죠. 노인분들은 안 그래도 수분 섭취가 적은 데다가 감각도 떨어지시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드세요. 그래서 만성 탈수가 오시면 건조해지시고 그러다 보면 영양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칼슘의 흡수력도 역시 감소가 됩니다. 소화 분비량도 감소되고 삼키는 능력도 역시 감소되고 구강 건조증은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8번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오렌지 주스하고 함께 드시면 오렌지 주스가 맛있죠. 네,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렌지 주스에는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꼭 오렌지 주스만 드셔야 되나요? 아니요. 사과 주스랑 드셔도 되고 포도 주스랑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네요. 29번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금연하면 좋은 내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심장병 발생 위험, 금연을 하게 되시면 이제 담배를 끊으시는 거잖아요. 신체 기능, 폐활량도 좋아지시고 폐 기능도 좋아지시고 심장병 발생 위험도 감소하세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능도 이제 증가되시고 기대 수명도 증가되고 폐 기능도 증가되고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증가되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인데 여기도 역시 심장병 발생 위험도 감소되기 때문에 금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30번이네요.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디프테리아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파상풍입니다. 요 두 가지는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두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폐렴 구균은 50에서 64세까지는 1에서 2회세요. 그런데 65세 이상인 경우는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습니다. 왜 매년 맞아야 돼요? 변이하니까. 네, 그래서 매년 맞으셔야 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가 백신과 4가 백신, 어떤 게 더 좋아요? 가지수가 많은 게 더 좋습니다. 네, 네 가지를 예방을 한다. 예, 인플루엔자 종류가 있는데, 기본 유행하는 거 두 개에다가, WHO에서 정해준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해 유행할 만한 거 하나 더 해서 네 가지 맞으시면 더 많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대상포진은요. 65세 이상이면 1회 평생 한 번만 접종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의학적 간호학적 기초지식 파트 심화과정 30문제 풀어봤습니다. 30문제 풀이하시면서 조금 어려우신 부분도 있었을 거고 쉬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라고 준비했고요. 다음에는 더 심화된 과정으로 찾아뵙고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양TV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가3이 일상생활 지원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 출제가 될 만한 문제들이고 또 가장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된 빈도가 많은 그런 문제들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자, 1번 문제.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자, 이게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전기 코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고정시키면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코드는 벽 쪽에 붙여서 고정시킨다 해야 되죠. 바닥이 아니라 벽에 고정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야간에는 현관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둔다. 그러면 현관밖하고 계단에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꺼둔다가 아니라 켜둔다 해야 맞습니다. 또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자, 국소 난방이 아니라 전체 난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을 해야 되고, 또한 화장실이나 기타 휴식 공간의 냉난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네, 이게 맞죠? 또한 하루에 10분에서 30분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 겨울에는 25도에서 27도. 와우, 이렇게 하게 되면 전기가 엄청 들어가겠네요. 전기나 뭐 기름이나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름철에 적당한 실내 온도와 겨울철의 실내 온도를 22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름에는 이거보다 높아야 되겠죠. 더우니까. 그래서 22도에서 25도. 자, 여름에는 22도에서 25도. 여름입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는 자, 22도를 기준으로 해서 18도 내려와야죠. 겨울이니까. 자, 그래서 여름에는 22도에서 25도, 겨울에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절한 온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네요. 정답은 4번. 자, 2번 문제.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 1번에 식초가 나왔는데요. 식초는 채소 박스나 선반 이런 그 더러움이 있을 때 주방용 세제나 소다나 식초를 따뜻한 물에 담궈서 닦아내는 용도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식초는 아니네요. 자, 맥주는 어디다 쓸까요? 맥주나 소독용 알코올을 헝겊에 묻혀 닦아주면 더러움뿐만이 아니라 악취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맥주도 아니네요. 이게 탈취제가 아니네요.
자, 쌀뜨물은 어디다 썼냐면 플라스틱 용기에서 악취가 날 때 쌀뜨물을 넣어서 이렇게 제거를 해줬죠. 그래서 얘도 아니네요. 자, 커피 티백. 네, 교재에 보면 커피 티백, 숯, 탄 빵 조각, 또 녹차 티백 이런 것들이 탈취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에 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은 숯, 또 탄, 빵 조각, 그다음에 커피나 녹차, 티백 이런 것들이 탈취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소독용 알코올은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 이런 것들은 악취를 없애주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 커피 티백이죠. 3번 문제.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여러분 이 표시가 뭔가요? 여기 의복이 있으면 천을 이렇게 올리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을 한다라는 뜻이죠. 네, 바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5번이 답이네요. 4번 문제.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외출 동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일상 업무 지원에서. 자,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보폭을 넓게 하면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낙상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폭은 좁게 이동한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보폭을 좁게 걷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보폭은 좁게 이동한다.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다. 네, 이거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계단은 보폭을 작게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서 쉬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다. 여기 틀리죠.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하는 건 맞는데 가족이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4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이거 잘못됐죠? 어르신이 먼저 탑승하셔야 되죠.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네, 5번이 맞겠네요. 자, 5번 문제.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네, 고혈압 환자는 저염 식사를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저염 식사를 위한 조리 팁을 보면 채소 조리 시 무침 겉절이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 식초, 레몬즙, 오렌지즙 등 신맛 소스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생선 요리를 할 때는 소금을 뿌리지 않고 팬을 센 불에 달군 다음에 생선을 굽는 게 좋고, 또 소금 대신 카레가루, 또 나트륨을 줄인 향미, 채소라든가 양념 이런 거를 첨가해서 굽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저염 식사를 위해서는 식탁에 소금, 간장, 젓갈, 장아찌 등을 놓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찌개는 최소한으로 드시도록 한다. 그래서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도록 한다. 또 피해야 되는 음식은 젓갈류, 장아찌, 된장, 간장, 네, 이런 음식을 피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염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깻잎 장아찌 안 되겠네요. 또 묵은지도 이제 아무래도 염도가 높죠. 그다음에 강된장, 또 오이지 무침 이런 것들은 다 염분이 높은 장아찌류나 된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참치,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 자, 6번.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6번 문제네요. 자,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1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하면 눈이 부셔서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죠.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네, 이게 맞겠네요. 그래야 어르신이 편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문턱은 설치를 하는 게 아니죠. 문턱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하면 들어갔다 나오는 게 힘드시죠.
그래서 깊은 욕조가 아니라 얕은 욕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자, 문고리는 둥근형이 아니라 막대형이죠. 막대형. 그래야 열고 닫기가 편리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자, 7번 문제.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외출 동행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이게 맞겠네요. 네, 그래서 외출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한 어떤 보조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자, 보호자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죠.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하면 안 됩니다. 병행하면 안 된다. 병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확인한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 상의하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시설장, 관리 감독자,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8번 문제.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세탁을 할 때 삶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헹구고 탈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네, 뚜껑을 닫아야 되죠. 그래서 세탁물이 공기층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세탁물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공기층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뚜껑은 닫는다. 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삶을 때는 뚜껑을 닫고 공기층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하고 비눗물이나 이런 것들이 반쯤 잠긴 상태에서 삶는 것들이 좋겠죠. 자, 2번 문항.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네,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하고 헹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 세 번째,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탈수 시간을 길게 한다. 예, 틀리죠. 탈수 시간을 길게 하면 세탁물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의 종류에 따라서 탈수 시간을 달리해야 되죠. 4번,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네, 락스에 담가서 얼룩을 제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땀이 밴 청바지는 가능한 빨리 땀을 제거를 하고 처리하는 게 좋고요. 또 땀이 많이 묻은 경우에는 수건 2장을 겹쳐서 땀을 제거한 다음에 세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요. 자, 립스틱 얼굴, 네,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네, 립스틱 얼룩은 이게 화장품이죠. 네, 요것은 클렌징 폼, 우리 그 화장 지울 때 클렌징 폼 쓰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폼으로 제거를 한 후, 그 다음에 얼룩을 지운 다음에 세탁을 한다. 이래야 맞죠? 그래서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이거 좀 틀렸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9번 문제.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식사를 준비할 때 짜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연 이런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안 되죠.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음식이 짜집니다. 염도가 높아지죠.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네, 가능하면 조미료나 이런 거로 네, 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 재료, 몸에 좋은 자연 재료들이죠. 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생선을 오래 구우면 질겨지죠. 육류를 기름에 튀기면 기름기가 많아집니다.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그 당을 올리는 단당류의 사용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제한. 그다음에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조금씩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드실 만큼 조금씩 만들어서 소분해서 그때그때 드시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번 문제까지 왔네요.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편마비 대상자에게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국물은 액체죠. 액체 이런 것들을 주면 살에 들립니다.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는 연하 곤란이 있기 때문에 뭐 신음식, 그다음에 뭐 마른 음식, 국물 뭐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죠. 네, 그래서 국물이 많은 음식을 드리면 안 됩니다. 음식을 뜨겁게 해서 준다. 이것도 살에 들릴 가능성이 있죠.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네, 이게 맞겠네요. 맛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네, 식사를 하시는 동안은 말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지 물어보면 안 되죠. 식사하는 동안은 말을 하시다가 사례가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시키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을 때 닿은 음식을 넣어준다. 네, 음식을 다 드셨는지 확인하고 닿은 음식을 넣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남았을 때 넣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식기나 주방의 위생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1번.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네, 젖은 채로 포개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어슷하게, 어슷하게 이렇게 어슷하게 보관을 해서 자연 건조가 되도록 한다. 그래야 맞죠? 그래서 포개어서 이게 틀립니다. 2번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네, 많이 묻어있는 것부터 하면 안 되죠. 많이 묻어있는 식기는 가장 나중에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 순서는 음식물이 가장 적게 묻은 그릇, 예를 들면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그 다음에 후라이팬 이런 순서로 설거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음식물이 가장 적은 것부터 설거지를 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3번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이거 거꾸로 됐죠? 네, 스펀지로 된 수세미보다 그물 모양 수세미가 이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고요.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으면 안 되죠.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둔다. 네, 5번 문항이 정답이겠네요. 12번 문항.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네, 그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적당한 이동 방법을 고안하셔야 되죠. 장기 유학 인정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외출에 필요한 용품, 예를 들면 뭐 우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건이라든가 물병이라든가 우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볼일을 보는 곳에서 필요한 서류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3번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1, 2, 3 다 안 되네요. 4번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자, 보폭은 작게 한다 그랬죠? 보폭은 작게. 그다음에 신속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외출 목적에 맞춰서 신속히 활동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은 보폭을 작게 신속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외출 목적에 맞추어 신속히 활동한다. 이래야 맞는 거고요. 5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준비한다. 이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 개인 활동 지원에 들어가죠. 개인 활동. 네. 자,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은행에 가시려면은 위임장도 있어야 되고 신분증도 있어야 되고 도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장기간 기록지를 지참하는 건 아니겠네요.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이게 맞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네, 금융 정보 제공을 하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는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과 이 범위 내에서 서비스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정보나 상담 이런 부분들은 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4번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자, 업무 처리 결과에 대상자가 불만족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좀 더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그래야 맞도록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처리한다. 이것도 틀리네요.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사적 업무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14번 문제.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 실내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시설 내. 자, 1번. 겨울철에는 제습기가 아니라 가습기를 사용하죠. 네, 건조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습기는 여름에 쓰는 거죠. 2번.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보조 난방이 아니라 의복과 그다음에 실내 그 온도 조절로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조 난방이 틀리죠.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를 하면 먼지가 더 나죠. 그래서 청소기나 또 젖은 걸레로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빗자루가 아니라 청소기, 젖은 걸레, 네, 이렇게 이거로 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으로 닦는다. 이게 맞겠네요. 자,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 소독용 알코올, 방향제가 아닌 소독용 알코올 혹은 알코올을 분무를 해서 냄새를 제거하도록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자, 두부는 냉장 보관하죠. 두부를 냉동실에 보관하면 두부가 상합니다. 그 대신에 요거는 하루 이상 보관을 하시면 안 되겠죠. 조개류는 냉동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조개류는 바로 드실 때는 냉장 보관을 하지만 하루가 넘어서 드실 것 같으면은 냉동, 신문지나 이런 데 싸서 냉동 보관해야 되죠.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네, 해동을 할 때는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냉장고에서 해동을 시켜야 되죠. 또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자,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드시도록 한다 해야 맞는 거죠. 네. 5번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그래서 얘도 맞네요. 네, 3번도 맞습니다. 2번, 1번 다 맞고 정답. 네.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은 거는 4번이겠네요. 자, 16번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삶을 때는 뚜껑을 닫고 공기층하고 노출. 뚜껑은 닫는다. 삶을 때 뚜껑은 닫는다. 네. 자, 이렇게 공기층하고 접촉이 되지 않도록 뚜껑을 닫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리네요. 자,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네, 이거는 또 보죠. 3번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척한다. 자, 이거는 그 신체 혹은 뭐 이런 피나 신체 이런 그 배설물이 묻은 거기 때문에 아세톤으로 이게 세탁을 하는 게 아니죠. 아세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립스틱이나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얼룩을 제거할 때 쓰는 거죠.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 둔다. 뭐 이렇게 되면 속옷이 아마 상하겠죠. 또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뭐 분산수에 담그는 거는 악취가 있는 세탁물일 경우 붕산수에 담궜죠. 예를 들면 양말 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피나 그다음에 신체에 이런 그 배설물이나 신체에 나오는 이런 얼룩이 지었을 때는 찬물에 빨아서 더운 물로 헹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 네, 요거는 약하게 짜라는 거죠. 네, 약하게 짜는 건데 이게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하게 짜라는 건데
여기 보면 답변에 그 약하게 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접한 정답은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18번 문제.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 변비죠, 변비. 자, 변비에는 어떤 것들을 드셔야 되나요? 일단 섬유질을 많이 드신다.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신다. 섬유질이 많은 거에는 보리, 검정콩, 그다음에 해조류, 그다음에 생과일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곡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도정을 하지 않은 뭐 현미, 보리 뭐 이런 도정을 안 한, 도정을 많이 하지 않은 곡류를 섭취하는 게 좋겠죠. 또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좋고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때는 물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이게 맞겠네요.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생과일을 드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이건 이제 골다공증이나 칼슘의 섭취를 위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틀렸네요.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도정을 많이 한 게 틀렸네요. 도정을 많이 하지 않은 곡류를 섭취해야 되죠. 또 5번째,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대상자의 친구류 A와 또 선택 C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불. 자, 이불은 어떤 것이 좋냐면요.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가볍고 또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는 제품이 좋은 거죠. 그래서 두껍고 무거운 것은 틀리겠네요. 자, 이불 커버는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을 하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감촉이 좋은 면 제품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자, 3번째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네, 요게 맞네요. 자, 시트는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고요. 자, 매트리스는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거, 흡수하는 거 틀리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불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드럽고 이불 커버는 부드러운 면 제품,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네, 시트는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은 피한다.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난 것이 좋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요. 20번 문제. 제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큰 보폭이 아니라 작은 보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게 한다.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이거 요양보호사님이 챙기셔야 되죠. 센터가 아니라. 자, 3번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네,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이게 맞죠? 택시로 이동할 때는 뒷좌석에 앉는 게 좋죠. 조수석에 앉는 것보다 뒷좌석에 안전하게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바로 옆에서 케어를 하셔야 되겠죠. 5번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외출 장소와 시간은 대상자가 정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1번 문제.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 있죠. 네, 뭐 간, 뭐 경변이라든가 뭐 신부전, 그다음에 신부전증, 부신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거는 이거는 뭐 큰일 나죠. 어르신들은 제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되죠. 피해야 되는 식품이죠. 피해야 되는 식품. 또 일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네, 필요한 이상이 틀리죠. 필요한 양만 섭취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신체 활동이나 본인의 또 신체 상황에 맞게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죠. 고기, 생선, 달걀, 콩, 단백질이네요. 이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끼니마다 섭취해야 된다. 이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2번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 아까 수분 섭취 제한이 되시는 분들은 강경화, 그다음에 신부전, 그다음에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기능 저하가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이 수분 섭취 제한에 들어가네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제한이 필요하시고요. 폐렴, 당뇨병, 방광염, 기관지염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정답이 4번이네요.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네, 약하게 짜라는 거죠. 약하게. 자,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네, 손으로 약하게 짠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바로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네요. 24번 문제.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네, 저희가 이제 옷을 의류를 새로 구입을 하면 거기에 이런 세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옷걸이에 걸어서 여기 옷걸이 표시되어 있죠.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 여기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잖아요. 그늘에 말린다라는 뜻이죠. 다림질 여기 다림질 표시 없죠. 옷걸이를 빼는 게 아니라 옷걸이를 건다 그랬죠. 옷걸이를 건다 그랬어요.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린다. 이게 맞네요. 옷걸이에 걸어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 여기 드라이 클리닝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 함께 외출하는 방법. 당뇨병 대상자. 자, 당뇨 환자는 고혈당, 그 다음에 저혈당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혈당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이제 생기게 되면 셔크로 빠져서 의식 불명이 되고 또 뭐 식물 인간이나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장애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이게 맞겠네요. 그래서 제때 당뇨약도 드시고 저혈당이 됐을 때 사탕이라든가 당을 보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챙겨 다니셔야 되겠죠.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주치의에게는 정기적으로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약을 이렇게 처방 받으셔야 되겠죠.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네, 요거는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복용하는 약은 외출을 마친 후에 복용하게 된다. 자, 복용하는 약은 항상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죠. 자, 미미한 대상자의 상태 변화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네, 특히 당뇨 환자의 신체와 관련한 미미한 이런 변경 사항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문항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보호자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대상자. 우리는 보호자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한다.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한다.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한다. 이게 맞지 않죠? 네,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이게 맞겠네요. 업무 대행에 불만족해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서류 발급 업무에 필요한 서류들
뭐 위임장이라든가 뭐 어르신의 신분증이라든가 위임자의 신분증이라든가 뭐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문제 남았네요, 여러분. 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자, 은행 업무를 보는데 요양보호사가 임의적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또 가서 대기 순번이 길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거나 돌아오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그 어르신이 불안하시겠죠. 자, 그래서 대상자가 협의되지 않은 업무는 임의로 처리한다. 큰일 나죠. 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대행 전 가족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사항이죠.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한다. 이게 맞겠네요. 필요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개인적인 업무를 병행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죠. 또 불만족으로 인한 서비스 재요청 시 추가 비용을 받는다. 자, 불만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상의해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한다. 이게 맞겠네요.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신상생활을 위한 한 친구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트는 튼튼하고 옅은 색의 면이 좋다. 이게 맞네요. 네, 그리고 뭐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 적합하다. 네, 이불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고 이런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네요. 자, 메밀 껍질이나 식물 종자로 만든 것은 요건 베개네요. 베개. 베개 높이는 머리가 척추와 높은 것이 아니라 수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이 아니라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탄력성, 지지력, 그다음에 단단한 이런 것들이 그 좋은 매트리스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세탁 방법은, 자,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 후 세탁이 원칙입니다. 수선 후 세탁. 뭐 단추가 떨어졌거나 어디가 뜯어졌을 때는 수선 후 세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네요. 세탁물에 실금, 하열이 있을 경우 재빨리 세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고사항입니다. 시설장 등에게 빨리 보고를 하셔야 되죠.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공기층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한다. 이게 맞겠네요. 얼룩이 묻은 옷은 전체 세탁을 한 후 얼룩을 제거한다. 반대로 되어 있네요. 얼룩을 제거한 다음에 전체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혈흔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면 응고가 돼서 얼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 헹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자, 30번 문제, 그 가삼이 일상생활 지원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대상자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흰색 면직물은 세탁 후 그늘이 아니라 햇볕에 말리죠. 그래야 잘 마르죠. 면직물은 햇볕에 말린다. 꽃무늬 블라우스. 자, 꽃무늬 블라우스는 나일론 계통입니다. 나일론 계통이라 이 나일론 계통은 햇볕에 말리면 색깔이 바랍니다. 그래서 옷걸이에 걸어서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 말려야 되죠. 그래서 얘도 틀리죠. 옷은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이게 맞겠네요.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버리면 안 되죠. 반드시 대상자 동의. 대상자에게 설명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버려야 되죠. 방충제는 보관 용기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자,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에다 둬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뜯어서 신문이나 이게 천에 이렇게 싸서 보관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가삼이 일상생활 지원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되시는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각 파트별로 뭐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세탁 방법이라든가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든가 동행을 했을 때 일상 업무 동행을 했을 때 외출 동행을 했을 때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